자, 이제 다음으로 점증 상환 방식이라는 것을 공부할게요. 자, 이건요.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에는 낮다가 점차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갚냐면요. DS가 자, 이렇게 기간이 있고요. 이렇게 DS 원리금의 크기가 있겠죠. 대출 초기에는 이렇게 낮았다가 일정한 기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일정한 기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일정한 기간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DS 금액이 일정한 기간마다 올라가는 방식이 바로 점증 상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대출 형태는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미래에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미래에는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거부가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아주 많아질 거니까 나중에 높은 DS를 내는 방식으로 설계된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자, 상환 초기에 상환액이 근데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 대출 초기에 이 상환액이 너무너무 낮아서 그냥 내가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이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정도인데 자, 순수 이자 금액이 이 정도인데 DS가 이 정도 금액인 경우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자도 다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자를 갚지 못하는 만큼은 뭐가 돼요? 바로 그만큼이 바로 대출 잔금으로 더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이자 200을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150밖에 못 갚았어요. 이자를 150밖에 못 갚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50을 덜 갚았죠. 그러면 이제 나의 대출 잔금은요. 1억하고도 50만 원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원금을 갚았어요. 원금을 갚으면 갚은 것만큼 대출 잔금이 까여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자를 냈다고 해서 이자 낸 것만큼 원금이 까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다 내지 못하면 이자를 못 낸 것만큼은 대출 원금에 가산돼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1억 빌렸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이자 200을 내야 돼요. 내가 근데 150밖에 이자를 못 냈어요. 그럼 이자 50 못 냈죠? 그럼 이제 나의 대출 잔금은 1억하고 50인 거예요. 다음 달에 또 200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100밖에 못 냈어요. 그러면 100을 못 냈죠? 그러면요. 이제 나의 대출 잔금은요. 1억 150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자를 못 내면 이자를 못 낸 금액만큼은 대출 원금에 더 얹어져요. 빚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초기 상환액이 이자를 다 내지도 못할 만큼 DS가 적다면 이자를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 낸 것만큼은 뭐가 돼요? 대출 원금이 커져요. 우리 그것을 부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상환은 돈을 갚다는 의미인데 마이너스로 돈을 갚는다? 이것은 빚이 더 커지는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대출 잔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부의 상환, 마이너스의 상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빚을 갚는다가 아니라 빚을 더 얹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오히려 대출 원금이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초창기에 이렇게 이자 금액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아주 작은 DS만 받기 때문에 작은 회수가 굉장히 느린 방식이에요. 왜? 초창기에는 자,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다 못 내. 그죠? 원금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도 다 내지 못할 정도로 DS를 조금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액이 더 증가하는 방식이라서 자금 회수가 느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초창기에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원금이 더 증가하기도 해요. 따라서 자금 회수가 가장 느린 방식이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이 가장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은 원금을 빠르게 갚아요? 느리게 갚아요? 느리게 갚아요. 따라서 중간에 대출을 깨고 대출을 중도 상환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원금을 느리게 갚아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런 내용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세 가지 방식을 종합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많은 순서, 이건 곧 DS 금액이
큰 순서입니다. 자,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창기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DS 금액도 그만큼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대로 방금 공부한 이 점증식 상환 방식은 초창기의 DS의 금액이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작은 금액만 갚기 때문에 자, DS의 크기, 대출 초기에 DS가 많은 순서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큰 금액을 갚아 나가고 반대로 얘가 제일 작은 금액을 갚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출 후기에 DS가 많은 순서라고 큰 순서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차피 대출은 갚기는 갚아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대출 초기에 많이 갚았으면 대출 후기에는 조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대출 초기에 많이 갚았으면 대출 후기에는요 조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 동안에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방학 초기에 숙제를 많이 해놨으면 개학식 전날 숙제를 조금만 해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방학 초기에 숙제를 거의 안 했으면요 개학식 전날 밤새워서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이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DS가 많은 순서가 있다면 대출 후기에 DS가 많은 순서는 이거에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 총 이자 납부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 물어보고 있는데 세 가지를 같이 묻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원금을 얼마나 빨리 갚냐 이 얘기예요. 자,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자, 일정 시점 지났을 때 대출 잔액은요 많이 줄어 있겠죠? 그죠? 원금을 빨리 갚을수록 대출 잔액은 금방 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출 잔고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 한 게 이자 금액인데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내가 납부하는 이자 금액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내가 원금을 빨리 갚아서 남아있는 대출 잔고가 빨리 줄면 거기에 대한 이자액이 작아집니다. 자, 따라서 더 적은 이자액을 낸다 이 얘기예요. 원금을 빨리 갚을수록 은행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내가 은행에 납부하는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 내가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이 DS의 금액도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대출 잔액도 빨리 줄어들고 총 이자 납부액도 감소할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자를 적게 내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 역시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방식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고요. 반대로 원금을 가장 늦게 갚는 방식인 점증식 상환 방식이 가장 이것들이 큽니다. 왜? 얘는 원금을 제일 늦게 갚으니까요. 얘는요. 원금을 제일 빨리 갚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원금을 얼마나 빨리 갚느냐 그 한 가지 원리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내용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기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빠르게 상환할수록 납부하는 이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자, 대출 기간이 있겠죠. 자, 이 대출 기간이 다 끝나서 자, 우리가 대출을 다 상환했었을 때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대출을 갚느라고 지금까지 납부한 DS의 총 합계가 얼마지? 를 바로 구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적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내가 매기 일정 금액씩 DS를 내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대출을 다 갚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내왔던 DS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되지? 를 구하면 누적 원리금 총액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해도 물론 예외적으로 점증식인 경우에는
초기 DS가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해서 부의 상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원금이 내가 처음에 빌렸던 원금보다 오히려 내가 나중에 갚은 총 원금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방식을 제외한다면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의 경우에는 원금을 갚아 나가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 원금은 100% 갚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증식의 경우에는 원금을 100% 이상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빌렸던 원금 100%보다 105%, 110% 이런 식으로 초창기 최초 빌렸던 원금보다 더 많은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자는요. 원금을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 지급액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을 빨리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작아요. 얘가 작습니다. 얘가 작아요. 그리고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보면 어차피 얘나 원금은 똑같이 다 100% 갚았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었죠. 하지만 원금 균등이 원금을 빨리 갚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이 작아요. 따라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다 더해보면 결국 얘가 제일 작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이 얘보다 크게 나오죠. 자, 그런데 얘는 얘가 제일 크죠? 얘는 원금도 심지어 100% 이상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 자체도 얘는 100%인데 얘는 심지어 100%도 넘는 원금을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원금 상환이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보충 설명까지 하나 더 얹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워크북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시장 실질 이자율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플러스 무엇으로 구성된다? 대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인플레이션 율만큼 얹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대출을 하고 나서 대출 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상자 쓰지 않고 그냥 인플레율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예상 인플레율이에요. 자, 2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변동금리 대출에 가까워지죠? 그러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집니까? 대출자가 집니까? 변동 대출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가 이자에 있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번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차입자가 이득을 본다. 자, 그렇죠. 차입자가 이득을 보고요. 반대로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3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차입자가 이득을 본다. 이 표현은 반대로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이다. 그럼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높대요. 그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금융기관이 그것을 정확하게 예상할 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3%고 얘가 5%예요. 자, 3%만 물가가 상승할 줄 알고 대출 금리를 3%만 올렸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무려 5%나 올라간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를 플러스 3%가 아니라 플러스 5% 했을 텐데 이걸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해서 플러스 3%밖에 올리지 못했죠? 그러면 은행은요 2% 금리를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요. 따라서 자, 은행 금융기관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고 차입자에게는 2%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 은행이 손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이 커진다. 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따라서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6번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다. 요거 정반대 표현이죠. 낮습니다. 낮아요. 자,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금리는요. 요 금리에다가 금리 변동 위험 리스크에 대한 대가까지 플러스 알파를 더 얹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만큼 얘가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얻는다. 이 알파 왜 더 얻는다?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요거 틀렸어요. 첫 번째 DS, 첫 번째 연도의 DS 금액은 똑같다. 그 얘기인데 틀립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크죠? 원금 균등 방식이 DS 금액이 더 큽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죠? 자, 여러분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이 두 방식의 첫 번째 회차의 이자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식으로 1억 빌렸고요. 이 방식으로 1억 빌렸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1억을 원금 균등으로 갚아 나갈 거고 얘는 1억을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갈 거예요. 근데 1회차만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자율은 10%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대출 받고 나서 1년 동안 이 방식도 내가 빌려 쓴 돈 1억이고요. 이 방식도 내가 빌려 쓴 돈 1억이에요. 따라서 이 방식이나 이자 금액은 똑같이 1천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첫 번째 연도, 첫 번째 회차에는 원금을 둘 다 갚지 않았어요. 대출 원금 전체를 다 썼습니다. 따라서 이자 금액이 똑같다 이 얘기예요. 다만 뭐의 차이가 있죠? 원금 상환액이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원금 상환액이 큽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금액을 더하면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요거 틀린 표현이에요. 얘가 더 크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라고 하지 않고 1회차에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동일하다. 그러면 맞아요.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두 방식의 1회차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8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요거 맞는 편이죠? 왜 그러죠? 원금을 빠르게 갚아 나갔을 테니까. 다음 9번입니다.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원리금이 더 많다. 그렇죠. 초기에는 원금 균등 방식이 더 큰 DS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왜? 원금을 더 빠르게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0번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더 안전하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자,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 원금을 더 빠르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 방식이 대출 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식이죠. 따라서 서술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저는 이거 앞에 거밖에 안 읽어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이건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원금 균등이 초기 DS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차입자들은 원리금 균등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보다도 점증식 체증 분할 상환이 더 유리해요. 다음에 12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느리게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저당 잔금이 커서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큽니다. 자, 13번입니다.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다. 자, 문장이 헷갈리죠? 생각 잘 해봅시다.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누가 더 적냐 이 얘기인데,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느리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얘는 저당 잔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얘는요, 저당 잔금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겠죠. 따라서 서술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체증 분할 상환 방식에서 초기 원리금이 이자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한 만큼 부의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에는 대출 잔액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 적합하다? 아니죠.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계층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정반대 서술이고요. 자, 16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원금은 일정해요.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 지급액이 직선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원리금도 동일한 폭으로 직선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16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17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감소한다. 틀렸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에는요,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체증적으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DS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액이 직선적으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DS 금액도 점차 감소하고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대출 잔액도 n분의 1씩 갚아 나가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19번입니다.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원금을 느리게 갚으면 갚을수록 은행의 이자 수입이 커지겠죠? 따라서 자, 점증 방식이 제일 이자 수입이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이자 수입이 크고,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빨리 갚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적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순서로 이자 수입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와 21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그 기본 강의 할 때 이미 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한번 본인 힘으로 꼭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보면요. 3천만 원을 연 이자율 6%, 10년 매년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아래 빈칸 채우시오. 자, 3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원금 갚아야 되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원금 갚아 나가면 되겠죠? 1,000만 원씩, 1,000만 원, 1,000만 원 갚아 나가면 되겠죠? 자, 미상환 잔액 첫 번째 연차에는 아직 돈 갚은 거 없으니까 처음에는 3,000만 원 남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때 1,000만 원 갚고 나면 이제 남은 잔액은 2,000만 원 남아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요, 또 1,000 갚으니까 1,000만 원만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겠죠. 자, 이자 상환액은요, 여기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80만 원 되겠죠? 180만 원. 그럼 얘는요? 얘는 120만 원 되겠죠? 얘는요? 얘는 60만 원 되겠죠? 자,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5억 원을 연 이자율 7% 기간 20년 저당 상수는 이렇게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자, 원리금 상환액 어떻게 구합니까? L 곱하기 MC 하면 되죠. 5억 곱하기 저당 상수 해주면 원리금 상환액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자 상환액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아직 원금 갚지 않았으니까 5억 곱하기 이자율 하면요, 3,500만 원이 이자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 DS 금액이 47 얼마가 나오게 되는데 47 얼마에서 요걸 빼면 나머지가 1, 2 얼마가 원금 상환액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연도에는요, 아직 대출 갚은 거 없으니까 5억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때 첫 번째 연도에 1,200 갚고 나니까 이제 다음번 2회차에서는 5억에서 1,200 제외한 4억 8,800 정도 이렇게 잔금이 남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